아버지가 물려줄 재산이라곤 이 낡은 집뿐이잖아요. 요양원에 가시는 게 어떨까요? 68세 박철수는 평생 검소하게 살며 아들 민호를 키웠지만 결국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던 충격적인 비밀이 있었는데요. 용적공 출신 거대 자산가 장학재단 설립. 뉴스를 본 민호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그런 분이셨다니. 고급 양복을 입고 당당하게 기자회견을 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그가 알던 철수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아빠 연락 주세요. 아들은 문자를 남겼지만 아버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가족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한 낡은 연립주택에서 새벽 6시가 되면 어김없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라디오 체조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68세의 박철수는 30년 넘게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루틴을 반복하고 있었죠. 작은 마당에서 팔다리를 펼치며 체조를 하는 철수의 모습은 이 동네에서는 이미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철수 씨, 오늘도 일찍 일어났네요. 옆집에서 김영숙 할머니가 빨래를 널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영숙은 철수보다 3살 어렸지만 20년 넘게 이웃으로 지내온 절친한 사이였죠. 아, 영숙 씨.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날씨가 참 맑네요. 철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철수에게는 소중한 행복이었어요. 체조를 마친 철수는 집 안으로 들어가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통 하나와 계란 몇 개, 그리고 며칠 전에 산 두부 한 모가 전부였어요. 철수는 계란 후라이를 부치고 김치를 꺼내 상을 차렸습니다. 20년 된 낡은 다이닝 테이블에 앉아 혼자 하는 식사였지만 철수는 늘 감사한 마음으로 밥을 먹었어요. 벽에 걸린 돌아가신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철수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잘 먹겠어요. 민호 녀석은 언제 올까요? 벌써 석 달째 얼굴도 못 봤네요. 아내의 사진 옆에는 아들 민호의 대학 졸업식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까까머리 군인 시절부터 대학생, 그리고 결혼식까지의 사진들이 시간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죠. 철수에게는 이 사진들이 인생의 전부나 다름없었습니다. 아침을 마친 철수는 낡은 브라운관 텔레비전을 켜고 뉴스를 시청했어요. 경제 뉴스에서는 주식과 부동산 이야기가 흘러나왔지만 철수는 별 관심 없는 듯 채널을 돌렸습니다. 아침 드라마를 보다가 시계를 확인한 철수는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어요. 9시가 되면 경로당에 가서 동네 어르신들과 바둑을 두는 것이 일과였거든요. 낡은 가디건을 걸치고 문을 나서려는데 영숙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철수 씨, 오늘 경로당 가죠?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물론이죠, 영숙 씨. 같이 가요. 둘은 나란히 걸어가며 동네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영숙은 철수에게 항상 관심이 많았습니다. 철수 씨, 민호가 언제 와요? 벌써 석 달째 얼굴도 못 봤네요. 바쁘다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디 부모 생각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철수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아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밝은 표정으로 돌아와 괜찮다고 웃어 넘겼어요. 경로당에 도착하자 이미 여러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바둑판을 앞에 두고 진지하게 술을 놓는 분들, 화투를 치며 웃고 떠드는 분들로 북적거렸어요. 철수야, 왔구나. 어서 와서 바둑 한 판 하자. 이사장이 손을 흔들며 반겼습니다. 이사장은 72세로 철수보다 4살 많았지만 젊은 시절 사업을 했던 경험이 있어
경로당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기겠습니다. 철수는 자신감 있게 말하며 바둑판 앞에 앉았습니다. 그럴 수 있나 보자. 이사장은 웃으며 바둑알을 집었어요. 철수와 이사장의 바둑 실력은 비슷했지만 이사장이 조금 더 노련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범하게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바둑을 두면서 철수는 문득 집 안장롱 속에 숨겨둔 서류들이 떠올랐습니다. 20년 전부터 조금씩 사모은 주식 증서들과 부동산 계약서들.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죠. 젊은 시절 용접공으로 일하며 번 돈을 조금씩 모아 투자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아들 민호에게 이 사실을 말한 적이 없었어요. 돈이 사람을 변하게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민호가 돈 때문에 변할까봐 두려웠던 철수는 평생 검소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사장님, 혹시 자식들이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바둑을 두던 철수가 갑자기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이사장은 바둑알을 내려놓고 철수를 바라봤어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나? 무슨 일 있나? 아니에요. 그냥 문득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철수는 슬쩍 웃으며 말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생각들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민호가 과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가난한 아버지라고 여기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경로당에서 제공하는 무료 급식을 먹었어요. 오늘은 김치찌개와 멸치볶음, 나물 반찬이 나왔습니다. 영숙도 함께 앉아 식사를 했어요. 철수 씨, 오늘 저녁에 라면이라도 끓여드릴까요? 혼자 드시기 뭐하시면. 아니에요, 영숙 씨. 괜찮습니다. 늘 신경 써주셔서 고마워요. 철수는 정중하게 사양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진 철수였지만 가끔은 외로움을 느꼈어요. 특히 민호가 오지 않는 날들이 길어질수록 더욱 그랬죠. 식사를 마치고 다시 바둑을 두다가 오후 3시경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집에 돌아온 철수는 혹시 민호에게서 연락이 왔을까 하여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메시지도 없었어요. 철수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철수는 간단히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 소식, 주식 시장 동향 등이 보도되고 있었어요. 철수는 뉴스를 보며 자신이 20년 전에 산 해운대 인근 땅이 지금 얼마나 올랐을까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확인해 볼 생각은 없었어요. 그저 민호에게 물려줄 유산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밤 9시가 되자 철수는 근처 포장마차로 향했습니다. 하루의 마무리는 항상 소주 한 잔이었어요. 포장마차 사장과 단골 손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철수에게는 소중했습니다. 사장님, 소주 한 병하고 안주 조금만 주세요. 네, 철수 씨. 오늘도 오셨네요. 포장마차 사장은 친근하게 인사하며 소주와 안주를 내왔습니다. 철수는 천천히 소주를 마시며 하루를 돌아봤어요. 오늘도 평범한 하루였지만 나름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바둑도 이기고 영숙 씨와 좋은 시간도 보냈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철수는 핸드폰으로 민호에게 안부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호야, 잘 지내지? 아빠는 건강해. 시간 날 때 얼굴 좀 보자. 문자를 보내고 나서도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괜찮다고 스스로 위로하며 집으로 들어갔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철수는 장롱을 열어 깊숙한 곳에 숨겨둔 나무 상자를 확인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각종 금융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주식 증서, 부동산 계약서, 은행 통장 등. 이 모든 것들이 철수의 진짜 재산이었지만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민호에게 모든 것을 알려줘야겠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민호가 먼저 인간적으로 성숙해지기를 바랐거든요. 철수는 상자를 다시 장롱 깊숙이 넣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철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곧 자신의 평범한 일상이 완전히 뒤바뀔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어느 화요일 저녁, 철수의 핸드폰에 반가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민호였어요. 철수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호야. 아빠, 안녕하세요. 이번 추석에 지영이랑 같이 갈게요. 철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이냐? 지영이도 같이 온다고? 네, 아빠. 오랜만에 인사드리려고 해요. 지영이가 임신 7개월이거든요. 조심히 와야 할 텐데. 철수는 며느리의 몸을 걱정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차로 올 거예요. 금요일 저녁에 갈게요. 알겠다. 아빠가 맛있는 거 준비해 놓을게. 철수는 기쁜 마음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벌써 3개월 만에 보는 아들이었고 며느리와는 6개월 만에 재회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철수는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먼저 영숙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영숙 씨, 민호가 추석에 온대요. 지영이도 같이요. 어머, 정말요? 그럼 준비를 잘 해야겠네요. 영숙은 철수의 기쁜 표정을 보며 함께 웃었어요. 뭘 준비하면 좋을까요? 지영이가 임신 중이라서 영양가 있는 걸로 해야 할 텐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미역국도 끓이고 산후조리에 좋은 반찬들도 만들어 드려요. 영숙의 제안에 철수는 고마워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숙 씨. 혼자서는 뭘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당연한 일이죠. 이웃끼리 도와야지. 목요일에는 철수가 시장에 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장을 봤어요. 한우 등심, 전복, 문어, 각종 나물과 과일들까지. 계산할 때 나온 금액을 보고 철수는 잠시 놀랐지만 아들과 며느리를 위한 일이라 생각하니 아깝지 않았어요. 이렇게 많이 사시네요? 뭔 좋은 일 있으세요? 시장 상인이 물었습니다. 아들이 오거든요. 오랜만에. 아, 그럼 잘 차려드려야겠네요. 상인도 웃으며 덤을 더 얹어주었어요. 철수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숙이 미리 와서 청소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철수 씨, 장 보고 오셨어요? 어머, 이렇게 많이 사셨네. 며느리 몸조리 잘 해드려야죠. 철수는 뿌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둘은 함께 요리 준비를 시작했어요. 영숙이 미역국을 끓이고 철수가 나물을 무치고 각종 밑반찬들을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임신부에게 좋다는 음식들로만 골라서 준비했어요. 금요일 저녁 7시 드디어 민호와 지영이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왔어요. 철수는 서둘러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민호 뒤로 배가 많이 나온 지영이 조심스럽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어서 와, 민호야. 지영아, 고생했다. 몸은 괜찮지? 아버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지영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임신으로 인해 얼굴이 조금 붓긴 했지만 건강해 보였어요. 어서 들어와. 아빠가 맛있는 거 많이 준비했다. 철수는 기쁜 마음으로 둘을 맞이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지영은 집안을 둘러보았어요. 30년 된 낡은 가구들, 오래된 벽지,
작은 브라운관 텔레비전. 모든 것이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지영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지만 애써 티내지 않으려 했어요. 아버님, 혼자 계시기엔 집이 너무 크신 거 아닌가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아빠 혼자 살기엔 딱 좋아. 그리고 너희들 올 때 방도 있고. 철수는 환하게 웃었어요. 민호는 아버지와 아내 사이에서 어색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빠, 오랜만에 와봐도 집이 그대로네요. 응, 왜 바꿔? 아빠한테는 추억이 담긴 집이야. 철수가 말하자 민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식사 시간이 되자 철수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에 올라왔습니다. 미역국, 한우 불고기, 전복찜, 각종 나물 반찬들까지. 평소 철수 혼자 먹는 식사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아버님,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너무 고생하셨네요. 지영이 감탄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몸조리 잘해야지. 아이도 잘 자라야 하고. 철수는 뿌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가족들은 근황을 주고받았어요. 민호는 회사 이야기를, 지영은 임신 경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철수는 그저 듣기만 해도 행복했어요. 아빠는 어떻게 지내세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똑같지 뭐. 경로당 가서 바둑 두고 영숙 씨랑 이야기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 다행이네요. 혼자 계시니까 걱정됐는데. 민호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지영은 화장실을 다녀온 후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문이 잘 안 닫히고 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거든요. 벽지도 곳곳이 떨어져 있었고 곰팡이 냄새도 약간 났어요. 여보, 잠깐 이야기 좀. 지영이 민호를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화장실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물도 제대로 안 나오고. 아빠 혼자 계시기엔 이 집이 너무 낡은 것 같아. 민호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도 아빠가 30년 넘게 사신 집인데.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우리 아이 낳고 가끔 와야 하는데 이런 환경이면. 지영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딜레마에 빠졌어요. 아버지를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만 아내의 말도 일리가 있었거든요. 특히 곧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면 더욱 그랬어요. 일단 오늘은 그냥 넘어가자. 나중에 천천히 생각해보고. 민호는 지영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지영의 표정은 여전히 좋지 않았어요. 거실로 돌아온 두 사람의 분위기가 어색했지만 철수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들과 며느리가 와서 너무 기뻤거든요. 밤늦게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잠자리에 든 후 지영과 민호는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정말 이 집에서는 아이 키우기 힘들 것 같아요. 당장 화장실부터 문제고. 난 그냥 나중에 아빠한테 수리해드리자고 하려고. 수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집 전체가 너무 낡았어요. 지영의 걱정은 깊어만 갔습니다. 민호도 아내의 말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스러웠어요. 다음 날 아침, 철수는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계란말이, 김, 미역국 등 정성스럽게 차린 상을 보고 지영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버님이 이렇게 잘해주시는데 자신이 너무 까다롭게 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버님, 항상 이렇게 혼자 차려 드세요? 응, 혼자 먹는 거 익숙해. 간단하게 먹는 편이야. 철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민호 부부는 곧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빠, 자주 올게요. 건강하세요. 알겠다. 몸조리 잘하고 우리 손자 건강하게 낳아라.
철수는 환하게 웃으며 배웅했습니다. 하지만 차 안에서 지영과 민호의 대화는 심각했어요. 여보, 우리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아버님 혼자 계시는 것도 걱정되고 뭔가 방법을 찾아보자. 민호도 이번 만남을 통해 아버지의 생활 환경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떠나는 차를 바라보며 철수는 아쉬운 마음이 컸어요. 하지만 곧 다시 올 거라는 민호의 말을 믿으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철수는 아직 몰랐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자신에 대해 어떤 걱정과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이죠. 추석이 지나고 일주일 후인 어느 목요일 저녁, 민호가 혼자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철수는 저녁을 먹고 있던 중이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며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저예요. 민호야. 왜 혼자 왔어? 지영이는? 지영이는 집에 있어요. 제가 아버지와 할 말이 있어서 혼자 왔어요. 민호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심각해 보였습니다. 철수는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 들어와. 밥은 먹었니? 네, 먹고 왔어요. 민호는 거실 소파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왔을 때보다 집이 더 낡아 보였어요. 벽지 한 귀퉁이가 또 떨어져 있었고 형광등도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번에 와보니까 집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네요. 그래, 오래 살다 보니 여기저기 고장이 나는구나. 하지만 살기엔 문제 없어. 철수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민호의 표정은 더욱 진지해졌어요. 아빠, 사실 제가 요양원에 대해 알아봤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요양원에? 철수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 들어보세요. 요즘 요양원들이 예전과 달라요.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민호는 미리 준비한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철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난 아직 정정해. 혼자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 왜 갑자기 요양원 이야기를 하는 거니? 아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영이가 아이 때문에 걱정이 많아요. 민호는 아내를 핑계로 삼기 시작했어요. 아이 때문에? 무슨 말이야? 지영이가 아이를 낳으면 가끔 도움이 필요할 텐데 아버지가 이런 환경에 계시면. 민호의 말이 이어지자 철수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환경이라니? 내가 사는 집이 그렇게 문제가 되나? 아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이 집은 너무 낡았고 아버지 혼자 계시기엔. 그만해. 철수가 민호의 말을 자르며 일어났습니다. 나는 내 집에서 살고 싶어. 왜 요양원에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때 영숙이 저녁 산책을 하다가 창문으로 민호가 온 것을 보고 인사하러 들어왔습니다. 어머, 민호 왔구나. 오랜만이네. 안녕하세요, 영숙 할머니. 영숙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어요. 무슨 일 있어? 왜 둘 다 표정이 그래?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민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영숙은 철수의 얼굴을 보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철수야, 무슨 일이야? 영숙 씨, 민호가 나보고 요양원에 가라고 해요. 영숙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뭐라고? 요양원? 왜? 할머니, 아버지 혼자 계시니까 걱정되어서 그런 거예요. 요즘 요양원이 좋아져서. 무슨 소리야? 철수가 왜 요양원에 가야 해? 영숙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가족 일이니까. 가족 일이라니? 내가 20년 넘게 내 아버지 옆에서 지켜봤는데 영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철수는 너무 정정하고 건강해. 혼자서도 잘 살고 있어. 무슨 요양원? 영숙의 분노에 민호는 당황했어요. 할머니,
저희도 아버지 걱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걱정? 정말 걱정해서 하는 말이면 아버지를 더 자주 찾아와야지. 석 달씩 안아놓고 영숙의 날카로운 지적에 민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철수도 아들에게 실망스러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민호야, 내가 그렇게 짐이 되나? 아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멀쩡한 사람을 요양원에 보내려는 게? 철수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계속 변명했지만 설득력이 없었어요. 아빠, 정말 좋은 곳이에요.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 봤거든요. 시설도 좋고 의료진도 있고 그런 곳에 왜 가야 하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나는 내 집이 좋아. 철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숙도 계속 민호를 질책했어요. 민호야, 내가 이럴 줄 몰랐다. 어릴 때부터 지켜봤는데. 할머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이해해 달라고? 내가 먼저 내 아버지를 이해해야 하는 거 아니야? 결국 민호는 더 이상 설득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빠, 다시 와서 이야기해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민호가 떠난 후 철수와 영숙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철수야, 괜찮아? 영숙이 철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영숙 씨, 내가 정말 아들한테 짐이 되는 걸까요? 무슨 소리야? 너는 아무 잘못 없어. 민호가 이상한 거야. 하지만 철수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거든요. 그날 밤 철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민호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정말 자신이 아들에게 부담이 되는 걸까? 집이 너무 낡아서 며느리가 불편해하는 걸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하지만 철수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은 절대 요양원에 가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이 집은 아내와의 추억이 깃든 소중한 공간이었고 30년 넘게 살아온 터전이었거든요. 며칠 후 영숙이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철수를 찾아왔어요. 철수야, 그 뒤로 민호한테서 연락 왔어? 아니요. 연락도 없어요. 영숙은 화가 났지만 철수를 위해 참았습니다. 정말 못된 아들이야. 아버지한테 그런 말 해놓고. 영숙 씨, 괜찮아요. 민호도 나름 생각이 있을 거예요. 철수는 아들을 감싸며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상처가 깊어지고 있었어요. 민호의 첫 번째 제안은 실패했지만 철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민호의 첫 번째 요양원 제안이 실패한 지 일주일 후, 이번에는 지영과 함께 다시 찾아왔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어요. 철수는 경로당에서 돌아와 점심을 먹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철수는 반가운 마음으로 나갔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표정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심각해 보였습니다. 어서 와, 민호야. 지영아도. 점심은 먹었니? 네, 아버님. 먹고 왔어요. 지영은 예전보다 차가운 톤으로 대답했습니다. 거실에 앉은 지영은 집안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어요. 지난번 방문 때보다 더 많은 문제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벽지가 더 떨어져 있었고 곰팡이 냄새도 심해진 것 같았어요. 아버님, 오늘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왔어요. 지영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철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지영을 바라봤어요. 뭔 말이냐? 아버님, 죄송하지만 정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임신 중인데 이런 환경에서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요. 지영의 직설적인 말에 철수는 당황했습니다. 환경이 뭐가 문제니? 아버님, 화장실 물도 제대로 안 나오고 곰팡이 냄새도 나고 이런 곳에서 아이를 데리고 와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지영의 말이 계속되자 철수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민호도 아내 편에서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집은 너무 낡았어요. 수리를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아버지가 물려줄 재산도 이 집뿐이잖아요. 민호의 마지막 말에 철수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려줄 재산이 이 집뿐이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그래서 내가 쓸모없다는 말이니? 아버님,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뭔 뜻이야? 나한테 기대할 게 없으니까 요양원에 보내겠다는 거니?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때 영숙이 마침 집에서 나오다가 또다시 이 장면을 목격했어요.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세 사람이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지난번 일이 생각나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문을 두드렸어요. 철수야, 나야. 들어가도 될까? 영숙 씨, 들어와요. 철수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영숙이 들어오자 분위기가 더욱 어색해졌어요. 무슨 일이야? 또 요양원 이야기하는 거야? 영숙이 직감적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희는 민호가 말하려 하자 영숙이 화를 냈어요. 또 그 이야기야? 진짜 너희들 정신이 있는 거야? 할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영이 나섰습니다. 요즘 누가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요? 특히 이런 뭐? 영숙이 지영의 말을 자르며 물었어요. 이런 낡은 집에서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아이 키우기에는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지영의 냉정한 말에 영숙은 분노했습니다. 환경이 안 좋다고? 너희들이 뭔데 그런 말을 해? 할머니, 저희가 잘못 생각한 게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봐도 이 집은 객관적이라고? 영숙이 소리쳤습니다. 철수는 이런 상황이 너무 괴로웠어요. 자신 때문에 이웃과 아들 며느리가 다투는 것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해요, 모두들. 내가 나쁜 거예요. 내가 늙고 무능해서 이런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철수의 절망적인 말에 영숙은 더욱 화가 났어요. 철수야,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맞아요, 아버님. 아버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다만 현실적이라는 말 그만해. 지영이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빨리 결정하세요. 우리 아이 생각해서라도. 민호는 아버지와 아내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결국 아내 편을 들었어요. 아버지, 정말 좋은 요양원 있어요. 시설도 현대적이고 같은 또래 분들도 많고 그런 곳이 아버지한테 더 좋을 것 같아요. 민호의 말에 철수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정말 내가 그렇게 짐이구나. 아들한테도 며느리한테도. 아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내가 돈도 없고 집도 낡고 그래서 부끄러운 존재라는 거지. 철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영숙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폭발했어요. 너희들 정말 못됐다. 이게 사람이 할 말이야? 할머니, 저희 상황도 이해해 주세요. 지영이 변명했지만 영숙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상황? 무슨 상황? 시부모 모시는 게 그렇게 힘들어? 예전에는 다들 그렇게 살았는데. 할머니, 시대가 달라졌어요. 요즘에는 시대가 달라져도 효도는 변하지 않는 거야. 영숙의 일갈에 지영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표정으로는 여전히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철수는 이 모든 상황이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에 괴로워했어요. 알겠어요. 내가 나갈게요. 더 이상 민폐 끼치고 싶지 않아요. 아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니야, 민호야. 이제 알겠어. 내가 너희한테 어떤 존재인지. 철수는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영숙이 철수를 말렸어요. 철수야, 가지 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영숙 씨, 괜찮아요. 사실을 인정해야죠.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늙은이라는 걸. 그날 저녁 민호와 지영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철수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영숙이 위로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철수야, 너무 상심하지 마. 그런 자식들 신경 쓸 필요 없어. 하지만 철수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어요. 정말로 이 집을 떠날 생각을 말이에요. 그날 밤 철수는 장롱 속 나무 상자를 꺼내 자신의 진짜 재산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것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아들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민호와 지영의 두 번째 방문은 철수에게 더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제 철수는 정말로 자신의 인생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시점에 와 있었어요. 민호와 지영의 두 번째 방문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철수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영숙이 매일 와서 위로했지만 철수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수요일 저녁 민호가 다시 혼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단호한 표정이었어요. 아빠, 저희가 좋은 요양원 찾았어요. 다음 주에 입소 가능하다고 하네요. 철수는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지난번 일로 너무 지쳐 있었거든요. 알겠다. 내가 나갈게. 아빠, 정말 좋은 결정이세요. 거기서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민호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철수의 마음속에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영숙에게 비밀 하나를 털어놓기로 결심했어요. 영숙 씨, 사실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뭔 말이야, 철수야? 영숙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사실 저는 가난하지 않아요. 무슨 소리야? 젊을 때부터 조금씩 모은 돈이 있어요. 하지만 민호가 돈 때문에 변할까봐 숨겨뒀어요. 영숙은 깜짝 놀랐어요. 정말이야? 얼마나? 주식이랑 부동산 합쳐서 꽤 될 거예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철수는 자세한 액수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살았어? 민호가 돈이 아닌 진짜 중요한 걸 배웠으면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보니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영숙은 철수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살아볼까 해요. 민호에게는 비밀로 해주세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텐데 그때 가서 생각해 봐야죠. 다음 날 아침 철수는 일찍 일어나 은행에 갔습니다. 20년 동안 건드리지 않았던 계좌들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어요. 창구 직원은 철수의 계좌 잔고를 보고 놀랐습니다. 박철수 고객님, 이 적금 20년 만기되었네요. 원금 1천만 원이 현재 3억 5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주식 배당금이 상당히 쌓여 있고요. 철수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체 얼마나 되나요? 모든 금융자산 합쳐서 약 1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별도로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철수는 부동산 중개소도 들렀습니다. 20년 전에 산 해운대 인근 땅의 현재 시세를 알아보기 위해서였어요. 사장님, 이 땅 지금 시세가 얼마나 될까요? 중개업소 사장은 서류를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대박이네요.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서 평당 시세가 엄청 올랐어요. 대략 180억 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철수는 자신도 놀랐지만 표정을 감췄어요. 그렇게 많이 올랐나요? 해운대 재개발 사업 때문에 이 일대가 다 황금 땅이 됐어요. 정말 대단한 투자셨네요. 은행과 부동산 중개소를 다녀온 철수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말이에요. 그날 저녁 철수는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요양원 말이야.
언제 들어가면 돼? 아, 아빠. 다음 주 월요일에 입소 가능하다고 해요. 준비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다. 그럼 준비해야겠구나. 하지만 철수는 정말로 요양원에 갈 생각은 없었어요. 대신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철수는 박 실장이라는 재무설계사에게 연락했습니다. 20년 전부터 간헐적으로 연락하며 투자 조언을 받아왔던 사람이었어요. 박 실장님, 저 박철수예요. 오랜만에 연락드려요. 아, 박철수 고객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혹시 강남에 좋은 실버타운 아시나요? 즉시 입주 가능한 곳으로요. 갑자기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긴 이야기예요. 하지만 지금 당장 새 집이 필요해요. 최고급으로 알아봐 주세요. 박 실장은 놀랐지만 곧 이해했습니다. 철수의 재정 상황을 알고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몇 곳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오후에 박 실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강남에 새로 개관한 프리미엄 실버타운 있어요. 입주비가 20억 원인데 괜찮으시겠어요? 문제 없어요. 당장 계약하고 싶은데요. 그날 저녁 철수는 영숙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했습니다. 영숙 씨, 저 내일 이사 가요. 어디로? 강남 실버타운이요. 거기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해요. 영숙은 걱정스러웠지만 철수의 결심을 지지했어요. 잘 생각한 것 같아. 민호 같은 자식한테 더 이상 상처받을 필요 없어. 고마워요, 영숙 씨. 오랫동안 좋은 이웃이어서 고마웠어요. 주말에 철수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만 골라서요. 오래된 사진들, 몇 벌의 옷, 그리고 그 비밀 상자. 30년 넘게 살았던 집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어요. 월요일 아침 민호가 요양원 입소를 위해 왔을 때 철수는 이미 집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현관문에는 간단한 쪽지만 남겨져 있었어요. 민호야, 아빠는 다른 곳으로 갔다. 걱정하지 마라. 건강하게 잘 지낼 거야. 민호는 당황했지만 곧 안도했어요. 아버지가 스스로 어딘가로 가셨으니 요양원 문제는 해결된 셈이었거든요. 하지만 민호는 아직 몰랐어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말이에요. 강남 실버타운에 도착한 철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호텔 같은 로비, 최신식 시설, 그리고 정중한 직원들의 서비스. 모든 것이 새로웠어요.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살아보자. 철수는 깊은 숨을 내쉬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강남 프리미엄 실버타운에서의 첫 주가 지났습니다. 철수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호텔 같은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최신식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여기서 만난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이 성공한 사업가나 전문직 출신들이었거든요. 철수 씨, 어떤 일 하셨어요? 같은 식탁에 앉은 김 회장이 물었습니다. 용접공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계시네요? 대단하시네. 철수는 겸손하게 웃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어요. 이제 누구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 철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재산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해보기로 한 거예요. 박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실장님, 재단 설립에 대해 알아봐 주세요. 재단이요? 무슨 목적으로 하실 건가요? 한부모 가정 지원이요. 특히 홀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을 돕고 싶어요. 박 실장은 감동했어요. 좋은 뜻이시네요. 얼마 정도 출연하실 생각이세요? 50억 원 정도로 시작하죠. 박 실장이 놀라며 말했어요. 정말 큰 결심이시네요.
제가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추진해 보겠습니다. 며칠 후 박 실장이 변호사, 회계사들과 함께 찾아왔어요. 재단 설립을 위한 첫 회의였습니다. 박철수 이사장님, 재단명은 어떻게 정하실까요? 해송장학재단으로 하죠. 제가 좋아하는 해송처럼 굳건하게 서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정말 좋은 이름이네요. 재단의 주요 사업은 어떻게 구성할까요? 장학금 지원, 직업교육, 육아 지원, 주거 지원까지 포괄적으로 도와주고 싶어요. 한 달 후 해송장학재단 설립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철수는 언론에 재단 설립 소식을 발표하기로 했어요. 기자회견 날 철수는 고급 양복을 차려입고 당당하게 나타났습니다. 30년 된 낡은 옷차림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안녕하십니까? 해송장학재단 이사장 박철수입니다. 기자들은 철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저는 40년 동안 용접공으로 일했습니다. 홀로 아들을 키우며 어려움을 겪었기에 같은 처지의 분들을 돕고 싶었어요. 한 기자가 질문했어요. 어떻게 이런 큰 재산을 모으실 수 있었나요? 젊을 때부터 조금씩 모아서 투자했습니다. 검소하게 살면서 미래를 위해 준비했죠. 또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가족들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돈이 사람을 변하게 한다고 생각해서 비밀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의미 있게 쓸 때가 왔다고 생각해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철수의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용접공 출신 200억 재산가, 50억 재단 설립이라는 제목으로 뉴스가 나갔어요. 그날 저녁 철수는 실버타운 친구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철수 씨, 오늘 뉴스 봤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별거 아닙니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이에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어요. 이제 진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한편 이 뉴스를 본 민호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집에서 뉴스를 보던 민호는 화면에 나온 아버지의 모습을 믿을 수 없었어요. 지영아, 이게 우리 아버지야? 지영도 놀란 표정으로 뉴스를 바라봤어요. 정말 아버님이에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은데. 고급 양복을 입고 당당하게 기자회견을 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그들이 알던 철수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민호는 급하게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으셨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아빠 연락 주세요. 뉴스 봤어요. 어디 계세요? 하지만 철수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아직 아들을 만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재단 사무실에서 첫 장학생 선발 회의가 열렸습니다. 철수는 직접 참여해서 지원자들의 사연을 들었어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대학생, 조선가정에서 자란 고등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철수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진짜 도움이 필요해요. 선발위원이 말했습니다. 네, 최대한 많은 학생들을 도와주세요. 돈은 걱정하지 마시고. 철수의 말에 모든 직원들이 감동했어요. 그날 저녁 철수는 실버타운 테라스에서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에 살던 낡은 집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철수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민호가 진심으로 변화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철수는 자신만의 길을 가기로 했어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철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용접공에서 성공한 기부자로, 초라한 노인에서 존경받는 사회공헌가로
변신한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뉴스를 본 후 며칠 동안 민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큰 재산을 가지고 계셨다니, 그리고 자신들이 그런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다니, 생각할수록 끔찍했어요. 지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보, 우리가 정말 큰일 한 것 같아요. 아버님이 그렇게 부자셨는데 내 마음도 편하지 않아. 아버지께서 왜 그동안 숨기고 계셨을까? 민호는 머리가 복잡했어요. 아버지의 진심을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토요일 오전 민호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가 계신 실버타운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강남에 있는 최고급 실버타운이었어요. 입주비만 20억 원이 넘는 곳이었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여기 계시는 걸까? 민호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실버타운에 도착한 민호는 호화로운 로비에 압도되었습니다. 호텔보다도 더 럭셔리한 분위기였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박철수 어르신 계시나요? 아, 박철수 이사장님 말씀이시죠? 어떤 분이신지요? 아들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원은 전화를 걸어 확인했지만 철수는 만나지 않겠다고 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이사장님께서 지금은 면회를 받지 않으신다고 하네요. 민호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로비에서 기다리겠습니다. 혹시 나오시면 알려주세요. 민호는 로비 소파에 앉아 몇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오후 3시쯤 드디어 철수가 나타났어요. 하지만 민호가 알던 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고 당당한 걸음걸이로 걸어오는 철수. 마치 성공한 기업가 같았어요. 아버지, 민호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철수는 민호를 보고 잠시 멈췄지만 곧 차가운 표정으로 변했어요. 무슨 일이냐?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민호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민호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철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아버님이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어요. 대단한 분? 철수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내가 돈이 있으니까 이제 대단한 사람이야?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민호가 간절하게 말했지만 철수는 냉정했어요. 민호야, 내가 진짜로 반성하는 건지 돈 때문에 그러는 건지 어떻게 알아? 정말 돈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못된 아들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철수는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가 나한테 한 말 기억나니? 물려줄 재산이 이 집뿐이라고 했잖아.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때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용서? 쉽게 말하는구나. 철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민호야, 내가 나를 어떻게 봤는지 이제 알겠어. 가난한 늙은이, 짐이 되는 아버지. 아닙니다. 아버지는 제게 소중한 분이에요. 그럼 왜 요양원에 보내려 했어? 왜 며느리와 함께 나를 모욕했지? 철수의 질문에 민호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제발 집으로 돌아와 주세요. 집? 철수가 반문했어요. 그 낡은 집 말이야? 아버지, 집을 새로 구해드릴게요. 좋은 곳으로요. 필요 없어. 나는 이제 내 힘으로 잘 살고 있어. 민호는 절망적이었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완전히 포기한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 그럼 어떻게 해야 용서받을 수 있어요? 철수는 오랫동안 민호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용서는 시간이 필요한 거야.
그리고 진심이. 저는 진심이에요, 아버지. 진심이라면 증명해봐. 말로만 하지 말고. 어떻게요? 내가 알아서 해. 나는 이제 내 길을 갈 거야. 철수는 말을 마치고 돌아서려 했어요. 민호가 다급하게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제발 기회를 주세요. 정말 달라지겠어요. 철수는 민호의 손을 떼어내며 말했어요. 민호야, 내가 정말 변했는지는 시간이 증명해 줄 거야. 지금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게 좋겠어. 그리고 철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민호는 로비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호는 눈물이 났어요.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지영도 민호의 표정을 보고 상황을 알 수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 용서 안 해주셨어? 당연하지. 내가 그렇게 대해놓고. 민호는 자책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밤새 뒤척였어요. 아버지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부터 민호는 매일 실버타운에 갔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려고 했지만 철수는 계속 거부했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호는 점점 절망적이 되어 갔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만회하고 싶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 진심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민호는 고민에 빠졌어요. 돈으로는 안 되고 말로도 안 되고 정말 행동으로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호는 해송 장학재단 소식을 들었어요. 아버지가 설립한 재단에서 봉사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거다. 민호는 생각했어요. 아버지께 진심을 보여드릴 방법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봉사자로 지원했습니다. 물론 자신이 이사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숨겼어요. 그냥 평범한 지원자로 신청했습니다. 며칠 후 재단에서 연락이 왔어요. 면접에 합격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민호는 매주 토요일마다 재단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장학생들의 멘토링을 도와주고 행사 준비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보람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들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구나. 민호는 장학생들과 이야기하며 깨달았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대학생, 할머니와 사는 고등학생들.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민호는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 달 후 재단에서 큰 행사가 열렸습니다. 장학금 수여식이었어요. 민호도 스태프로 참여했습니다. 행사 당일 철수가 나타났어요. 민호는 아버지를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장학생들에게 따뜻하게 인사하고 격려의 말씀을 전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정말 멋있어 보였어요. 여러분,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어려운 환경이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 거예요. 철수의 말에 학생들은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민호는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철수는 놀란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민호야, 여기서 뭐 하는 거니? 봉사활동하고 있어요. 한 달 전부터요. 철수는 직원에게 확인했어요. 정말 민호가 한 달 동안 봉사를 해왔다는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왜 봉사를 하게 됐니? 아버지께 진심을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그리고 봉사하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철수는 민호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마음이 조금 움직였어요. 하지만 아직은 완전히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계속해봐. 진심인지 지켜볼게.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 계속하겠어요. 그 후로도 민호는 꾸준히 봉사활동을 계속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재단 직원들도 민호를 인정하게 되었어요.
정말 성실하게 봉사하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민호는 용기를 내어 철수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지영이가 아이를 낳았어요. 아들이에요. 철수의 표정이 잠시 부드러워졌습니다. 손자가 태어났다는 소식에 마음이 움직였거든요. 그래, 건강하게 태어났니? 네, 아버지. 3.2kg의 건강한 아들이에요. 이름은 지우예요. 철수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손자를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잘 키워라. 아버지, 손자 얼굴 한번 보시면 안 될까요? 아직은 아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민호는 아쉬웠지만 이해했어요. 자신이 한 일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였거든요. 1년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봉사활동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재단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영도 가끔 아이와 함께 와서 봉사를 도왔어요. 어느 토요일 2살이 된 지우가 할아버지를 찾아 재단에 왔습니다. 민호가 데리고 온 거예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지우가 철수를 보며 손을 뻗었어요. 철수는 손자를 보는 순간 마음이 녹았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웠거든요. 지우야, 할아버지야. 철수가 지우를 안아주었어요. 오랫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철수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민호야, 너도 이제 아버지가 되었구나. 네, 아버지. 그래서 더욱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날 저녁, 철수는 민호 가족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실버타운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였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했어요. 지영도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철수는 며느리의 사과를 받아주었어요. 다 지난 일이야. 이제 새로 시작하면 되지. 할아버지, 나 할아버지 좋아해요. 지우가 철수에게 안기며 말했어요. 할아버지도 지우 좋아해. 철수는 손자를 품에 안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후로 가족들은 정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매주 일요일마다 함께 식사하고 지우는 할아버지와 놀기를 좋아했습니다. 민호는 계속 재단에서 봉사활동을 했고 이제는 사무국장까지 맡게 되었어요. 아버지, 제가 정말 변했다고 생각하세요? 물론이지. 내가 이렇게 꾸준히 봉사하는 걸 보니 진심이라는 걸 알겠어. 철수는 아들의 변화를 인정했습니다. 어느 날 철수는 민호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어요. 민호야, 재단 이사로 정식으로 참여해 볼 생각 없니? 정말요, 아버지? 응, 내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을 보니 믿을만해. 민호는 감격했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다시 신뢰해 주신다는 의미였거든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최선을 다하겠어요. 2년 후 해송 장학재단은 더욱 발전했습니다. 민호의 노력으로 더 많은 학생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어요. 가족들도 완전히 화해했습니다. 철수는 실버타운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고 민호는 재단 활동과 가족 시간을 병행하며 충실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지우도 할아버지를 무척 따랐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공원에서 사대가 함께 산책을 했어요.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제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민호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지. 네, 아버지. 앞으로는 절대 가족을 소홀히 하지 않겠어요. 할아버지, 나중에 나도 할아버지처럼 착한 사람 될 거예요. 지우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웃었어요. 그래, 지우야. 할아버지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거라. 철수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날 저녁
철수는 민호에게 특별한 선물을 줬습니다. 민호야, 이건 할아버지가 내게 주는 거야. 작은 상자 안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들어 있었어요. 해운대에 있는 땅의 일부를 민호에게 증여하는 서류였습니다. 아버지, 이건 너무 큰 선물이에요. 받을 수 없어요. 내가 변한 걸 보고 주는 거야.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이 돈으로 지우 교육비와 가족 생활비만 쓰고 나머지는 꼭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 써라. 네, 아버지. 꼭 그렇게 하겠어요. 민호는 감격하며 약속했습니다. 지영도 옆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다 지난 일이야.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으니까. 철수의 말에 모두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5년 후 해송장학재단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재단이 되었어요. 민호는 대표이사가 되어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7살이 되어 할아버지를 무척 자랑스러워했어요. 어느 토요일 재단 1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철수는 단상에 올라 마지막 인사말을 했어요. 10년 전 저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수백 명의 자녀들이 생겼어요. 여러분 모두가 제 자식 같습니다. 학생들과 가족들이 큰 박수를 보냈어요. 철수의 눈에는 행복한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가족들이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요. 아버지,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그럼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야. 가족도 있고 할 일도 있고. 할아버지, 나도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많은 사람들 도와줄 거예요. 지우의 말에 철수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지우야. 할아버지가 늘 말했지?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네, 할아버지. 기억할게요. 그날 밤 철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부는 사랑이고 진정한 행복은 나눔에서 온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며 철수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어요. 이제 철수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